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이건 모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모습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라멘 가게 점장이었는데 혹독한 다이어트와 성형을 거쳐서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는 꽃미남 인플루언서로 화려하게 변신했죠. 모두가 이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고 그에게는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 순 없으니까요. 도대체 그의 화려한 변신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베이입니다. 일본의 평온한 주택가의 정적을 깨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막 들이닥친 곳은 평범해 보이는 한 아파트였어요. 욕조부터 확인해, 얼른 서둘러! 이 긴박한 외침과 함께 욕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경찰이 마주한 건 욕조 안에 차갑게 가라앉은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30살이었던 나가노 시오리였어요. 욕조에 빠진 채 사망해 있었던 거잖아요. 경찰은 뭔가 사고를 통해서 물에 빠져 사망한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실제 익사로 밝혀졌고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스토리를 알기 전에 사망한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시오리의 삶은 항상 결핍과의 싸움이었어요.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인들은 그녀를 지독한 애정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누군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금세 모든 마음을 줘버리고 상대에게 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조금씩 지쳐갈 무렵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소가 하루키였죠. 사실 하루키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였어요. 유명 라멘 가게 점장이었는데 특유의 친화력으로 손님과 직원들을 단번에 사로잡았거든요. 오죽하면 단골들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점장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고 하니까요. 특히 그는 이 SNS 활용 능력이 기가 막혔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상들을 찍는데 이 영상이 다 대박이 난 거예요. 가게는 지역 명소를 넘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죠. 사장님 입장에선 그야말로 굴러온 복덩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서 서는 일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키 머릿속에 새로운 야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니, 남의 가게만 이렇게 홍보해줄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송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별다른 컨텐츠 없이 그냥 일상적인 잡담만 나누는데도 이 타고난 입담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수입이요? 와, 말도 마세요. 순식간에 이 점장 월급의 2배를 뛰어넘어요.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벌어들인 거예요. 라멘 국물 냄새 맡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보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떠드는 게 훨씬 더 돈이 된다는 걸 이렇게 알아버린 거죠. 그는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라멘 가게를 퇴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실 하루키의 당시 몸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고등학교 땐 유도 선수로 활약할 만큼 막 건장했는데 라멘 가게 일을 시작하면서 운동량은 줄고 먹는 건 그대로니까 살이 확 찌더라고요. 결국 체중은 무려 130kg까지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이 허리 디스크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몸으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가게 일은 이제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방송 수입도 좀 짭짤해졌고 이때다 싶어서 이 점장일 쉬면서 건강부터 찾자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그는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엄청난 감량에 성공했고 내친 김에 쌍꺼풀 수술까지 하면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꽃미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한 그의 앞에 시오리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오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되니까 집착이 점점 심해지죠. 지금 누구랑 있어? 뭐하고 있어? 막 끊임없이 묻는 건 기본이고 자신의 일과를 실시간으로 막 사진을 찍어서 다 전송해요. 사실 좀 한국 정서로는 그냥 뭐 애정 표현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극도로 존중하는 일본의 연애 문화에서 이거는 꽤나 숨막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뭐 다행이게도겠죠. 하루키는 이런 시오리를 다 받아줬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큰 갈등 없이 관계를 이어갔죠. 주변 사람들은 하루키가 진짜 성인군자구나, 시오리 정말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시오리가 차가운 욕조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연인의 죽음 앞에서 가장 오열하고 있어야 할 남자친구 하루키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의 행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확인됩니다. 발견된 곳은 병원도 시오리의 곁도 아닌 바로 경찰서였거든요. 경찰서 취조실에서 멍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그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루키의 상태였어요. 옷과 몸 곳곳에는 채 마르지 않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두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혐의는 살인이에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건실한 스타 점장이자 다정한 남자친구였던 하루키가 갑자기 살인이요? 여기서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실한 청년 하루키의 모습은 철저히 개선된 연극에 불과했어요. 지독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갖게 된 하루키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자극적인 돈벌이를 찾게 되는데요. 그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출장 호스트였어요. 여성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대가를 받고 관계를 맺는 일이었죠. 근데 이 일에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막 매장 넘버원까지 하고 인기 폭발이에요. 이때부터 하루키의 삶은 화려한 조명과 어두운 욕망이 뒤섞인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오리와 하루키는 만난 지 불과 2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당시 하루키는 이미 호스트로 활동 중이었지만 순진했던 시오리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을 비우는 이 남자의 이중생활이 영원히 숨겨질 리가 없었죠. 결국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하루키는 막 연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호소해요. 내 고향에 내 이름권 라멘 가게 차리고 싶은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야. 미안해. 시우리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눈물로 호소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시오리는 좀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누굽니까? 평생 애정결핍 속에 살면서 누군가의 온기에 목말랐던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고 그 직업을 품어주기로 합니다. 대신에 2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 번째, 고객과 외박하지 말 것. 그리고 2번째, 2022년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둘 것. 하루키는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막 이해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종이장보다 가벼웠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매장 넘버원 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여기에 좀 기고만장해졌는지 오히려 독립해서 매장까지 차립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도 완전 잘 됐었어요. 애초에 본인 단골 손님이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유흥업계가 완전 망했거든요. 그렇게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죠. 근데 좀 사업이 흔들리니까 이때 시오리의 돈에 손까지 대더라고요. 그녀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아둔 소중한 돈들이 남자친구의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유흥비로 야금야금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냥 좀 내쫓고 헤어질 법도 하잖아요. 시오리는 그러질 못해요. 오히려 돈을 훔쳐 쓰고 방황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좀 우리 하루키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그를 탓하기보다 끝까지 얘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곁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이 눈먼 헌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루키와 시오리의 동거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안락했지만 실상은 완벽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시오리가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그를 보듬는 동안 하루키는 그 마음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죠. 그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다음 타겟은 단골 고객이었던 소녀 사토였습니다. 사토는 계부의 폭력을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쉼터를 전전하던 마음 둘 곳 없던 외로운 아이였어요. 갈 곳을 잃은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이른바 도뇨코키즈의 아지트였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토요코키즈가 가부키초의 토 시네마 앞에서 막 모인다면 나고야의 가출 청소년들은 일본의 큰 쇼핑몰인 돈키호테 근처에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도뇨코키즈라고 불렀죠. 이게 장소만 다를 뿐 가정과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린 안타까운 현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하루키 같은 호스트들에게는 최적의 사냥터였어요. 절실하게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아이들에게 호스트들은 교묘하게 접근하죠. 처음에는 막 다정하게 밥도 사주고 막 잘 곳을 내어줘요.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인 양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막 지배한 뒤에는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 애들의 푼돈까지 갈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사실 하루키는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연락 제대로 안 받으면 막 때리는 무서운 오빠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사토에게 그의 가짜 다정함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루키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막 비련의 주인공 같은 연기를 시작해요. 나 요즘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이 말 한마디에 사토는 사랑하는 오빠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쉼터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300만 원을 방설임 없이 건넵니다. 한 소녀의 인생이 담긴 전부였죠. 하지만 돈을 쥔 하루키에게 더 이상 그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돈만 홀랑 챙겨서 그날로 모든 연락 끊고 그냥 증발해버려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사토가 전 재산을 잃고 막 절망 속에서 새 삶을 다짐하던 그때 하루키는 어디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원래 여자친구였던 시오리 집에 숨어서 철저하게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뺏어온 1,300만 원이요. 이미 유흥비로 탕진한 지 오래였죠. 경제적으로 파산한 그는 히키코모리처럼 시오리의 돈을 막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오리는 그 뒷이야기는 전혀 모른 채 방에 틀어박힌 남자친구가 마음의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그와의 미래를 여전히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루키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이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시오리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됐나 봐요. 이때 생각난 게 사토였어요. 그때 큰돈 탁탁 주던 그 꼬맹이 하나 있었지? 2023년 12월 초 잠적했던 하루키가 다시 사토에게 연락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집착적이었어요. 너가 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다 라면서 막 과격한 협박 메시지를 쏟아냈죠. 사실 사토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나면서 겨우 상처를 극복해가던 중이었거든요. 돈만 챙겨가지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래? 황당했죠. 근데 이 광기 어린 집착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사토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매듭 지으려고 만나자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명의 날인 2023년 12월 26일, 그렇게 두 사람의 약속이 잡혔어요. 이때 하루키는 무슨 생각인지 집을 나서기 전 가방 안에 날카로운 식칼을 챙겨 넣습니다. 약속 장소인 노래방에서 사토를 마주했어요. 그러자마자 하루키는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 이렇다 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놀랄 새도 없이 그녀의 가슴과 몸 곳곳이 무참히 찔러요.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왔어야 할 공간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로 얼룩지고 말았죠. 심지어 하루키요. 이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해요. 제가 노래방에서 여자를 찔렀어요. 이 충격적인 발언에 경찰은 즉각 출동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광경은 정말 처참했어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진 사토와 그리고 그 옆에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하루키까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토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에 손상을 입어서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세상 풍파를 견디면서 이제야 새 삶을 살려고 꿈꾸던 사토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하루키의 입에서 더 믿기 힘든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집에 한 명 더 있어요. 동거녀를 제가 욕조에 빠뜨려서 죽였거든요. 그의 자백에 경찰은 즉시 시오리의 아파트로 들이닥쳤고 그리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시오리의 시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시오리 옆집 주민은 벽이 울릴 정도로 커다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돼요. 한 10초 정도 난폭한 소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니 이 새벽에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막 짜증을 내면서 간신히 귀를 막고 막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하루키가 시오리를 욕조 물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을 때 시오리가 발버둥 치며 살기 위해 냈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던 여자친구 시오리를 그렇게 살해한 뒤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울을 보고 막 옷매무새를 매만져요. 그리고는 사토를 만나러 나갔던 겁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시오리와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사토를 차례대로 살해했던 거죠. 범행 직후 자수한 하루키는 동기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직접 자수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이 사건의 배후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확 쪼들리니까 두 여성에게 좀 더 막 돈 뜯으려다가 나올 구석이 없어 보이니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물론 하루키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경제적인 궁핍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렇게 2024년 1월 정밀 정신감정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어요. 우울증세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인지하는 형사 책임 능력은 충분하다는 그런 판정이 나온 거죠. 결국 2024년 6월 7일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그는 정식 기소됩니다. 화려했던 인플루언서의 삶이 그렇게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옮겨졌어요. 이 사건의 파급력이 커지니까 하루키의 가면을 벗기는 또 다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그의 열혈 시청자이자 연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마모토라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하루키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시절에 막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탁탁 후원했던 큰손이었어요. 2020년에 그와 교제를 했었었죠. 그녀는 2번이나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그때마다 차가운 표정으로 아이 지울 거지? 라면서 낙태하라고 막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여성들에게 원했던 건 아이, 안정적인 가정?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욕망과 돈만 채워주면 됐죠. 전 여자친구 야마모토는 걔 언젠간 그렇게 크게 사고칠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하루키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과거 라면 가게 동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맞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키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번 사건이 오버 아니냐고 막 믿고 싶었던 정도라고 해요. 하루키의 일생을 되짚어보면 이 모든 비극을 단순히 사업 실패와 우울증이 만든 사고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위기를 겪지만 모두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특히 하루키는 자신을 가장 믿고 사랑해줬던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사냥감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라멘 가게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혹은 호스트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했던 사람이 운이 나빠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본성이 악했던 사람이 인생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까 숨겼던 칼날을 꺼내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루키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시오리와 자신을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토. 이 두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하루키가 과연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그 결말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이중성.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 24살이던 나마이 미치에는 삿포로의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1990년 12월 19일, 미치에는 평소답지 않게 조금 늦잠을 자서 급하게 출근을 하게 돼요. 좀 서두른 덕분인지 다행히 지각은 면했죠. 그렇게 여느 날처럼 일을 마친 뒤에 저녁 8시 반쯤 퇴근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귀가하던 동료와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 내일 보자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지게 되죠. 미치에는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스미코 씨는 슬슬 딸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딱 맞춰서 밥 먹여야겠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의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얘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까지면 한 3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밤 10시, 11시 시간이 늦어져도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는 슬슬 불안했죠. 근데 다 큰 성인이 하루 정도 좀 늦게 들어온다고 경찰 부르고 이러는 게 오밤중에 괜한 소동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식이 있나? 약속이 있나? 금방 돌아오겠지. 그렇게 딸을 기다리다가 어머니는 스르륵 잠에 듭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어머니 스미코 씨는 퍼뜩 눈을 떴어요. 아이고, 이거 미치에 어제 집 들어왔나? 딸 방을 들어가 보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딸 미치에는 단 한 번도 무단 외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제야 엄마는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지역이 삿포로라고 했잖아요. 요즘 여행지로도 한국에서 되게 핫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여기가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연간 강설량이 거의 5m에 달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발을 헛디뎌서 막 눈더미에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생기는 사고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해요. 어머니는 혹시 딸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우선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막 거리를 둘러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가에 덩그러니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는데 그건 딸의 신발이더라고요. 순간 스미코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딸이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미 불안했는데 아니 집 근처 길가에 신발 한 짝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을 딱 본 거잖아요. 솔직히 딸이 스스로 이걸 벗어두고 갈 리가 없죠. 스미코 씨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수색은 빠르게 진행돼요. 그렇게 구두가 발견된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같은 장소 부근에서 미치에의 모자와 눈 위에 남은 수상쩍은 족적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여러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발자국들은 마치 몸싸움을 벌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겹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누가 누구 할 건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이 발자국들 사이에 피해자와 범인의 족적이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이미 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그 발자국들이 또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인과 미치의 발자국만을 정확히 분리해내는 건 당시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버려진 소지품과 또 그 발자국들의 전반적인 그냥 형태를 봐서 미치에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었죠. 결국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근처 주민들에게 전날 밤에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좀 낯선 사람을 보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다 할 증언은 나오지 않아요. 수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었죠. 어머니 스미코 씨는 혹시나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현관문을 열어두고 밤새 기다렸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미치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삿포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1990년 12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한 주민은 집 처마 밑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 밑에 뭔가 까맣게 비쳐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냥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눈을 치우고 자세히 본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 속에 묻혀져 있던 건 다름 아닌 사망한 미치였던 거예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집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견 모습이 정말 참혹했는데요. 목과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6군데나 있었고 그중 하나는 동맥을 파고들 정도로 아주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과 입은 회색 접착 테이프로 모두 막혀 있더라고요.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스미코 씨는 절망했어요. 딸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경찰은 곧장 이걸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현장의 정황을 토대로 범행의 목적을 분석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옷차림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다는 점. 둘째, 눈과 입을 테이프로 다 막아뒀다는 점. 셋째,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시신을 서둘러 은폐한 걸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해서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로 이어졌을 거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동시에 미치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정밀 감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낯선 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치의 가방 속에는 그녀의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우선 그 지문을 분석한 결과 한 남자와 일치했는데요. 그건 22살이던 무직 청년 나카타 료지의 거였어요. 놀라운 건 료지가 미치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후배였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류나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대체 왜 그의 지문이 미치의 예금 통장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 지문 하나만으로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료지를 중요 참고인으로 삼고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곧장 그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요. 료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집은 당연히 비어 있었죠. 순간 경찰은 강한 의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집을 비운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검추려고 사라진 걸까요? 결국 경찰은 그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집 내부를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책상, 서랍, 이불 속 책꽂이 사이 막 뒤지던 중에 경찰이 손짓한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렸어. 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야겠지? 이거 누가 봐도 평범한 메모가 아니죠. 게다가 수상한 적은 이 메모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단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집안에서 회색 테이프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았던 그 테이프랑 동일하더라고요. 재질과 두께가 정확히 일치했고 찢긴 단면마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경찰은 이때 이 료지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주요 용의자겠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 료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그는 1968년 삿포로에서 태어났어요. 사건 당시에는 겨우 22살이었죠. 키는 175cm에 보통 체격, 또 쌍꺼풀이 없는 긴 눈매에 앞머리는 느슨하게 파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덧니가 심했고 오른쪽 귀가 약간 접힌 듯한 독특한 형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 귀가 특징이다라고 보는 게 좀 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귀는 전체적으로 연골 구조라서 약간의 교정은 가능해도 전체적인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고 해요.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90년대에는 그 기술이 더더욱 부족했고요. 실제로 현재까지도 FBI를 비롯한 해외 수사기관들이 이 귀 모양을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활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귀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죠. 솔직히 이 범인의 신체적 특징이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그가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카타 료지는 당시 무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일정한 생활 패턴조차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동선을 특정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사를 공개 수배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찰은 즉시 신상 포스터를 제작해서 사건이 발생한 삿포로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까지 싹 배포했어요. 신문과 방송에도 연일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요. 22세 무직 청년 나카타 료지 수배 중. 이 전단과 방송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후 일본 전역에서 나 이 남자 봤어요 라는 제보가 빗발쳐요. 접수된 건수만 해도 무려 400건이 넘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많은 제보들 속에서 결정적인 위치 정보를 알아낼 만한 증언은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경찰은 총 6만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열차, 객차, 여관, 술집, 노숙자 쉼터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목격자 재탐문도 수백 번 반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료지는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어머니 스미코 씨는 이 답답한 마음에 라디오와 신문에 직접 나와서 눈물로 호소해요. 제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다면 경찰에게 알려달라고요. 하지만 사건은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시간만 잔인하게 흘러갔죠. 그렇게 2005년 12월 1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치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일본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는데요. 바로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때문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의 법으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이미 예전에 일어난 사건에는 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던 날 미치의 어머니 스미코 씨는 시계를 보면서 오늘로 내 딸의 사건이 일본 법에서 사라져버리는 거냐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요.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죗값을 물릴 수도 없어요. 어째서 료지의 지문이 미치의 통장에서 나왔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료지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죠. 한 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그의 삶은 범행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제 사건이라는 네 글자로 끝낼 순 없을 거예요. 유가족들의 고통과 또 료지가 저지른 그 끔찍한 범행을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순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스미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면 미치에와 꼭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딸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요.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일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에 없는 걸까요?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답이 밝혀지길 바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